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자꾸 사람 때문에 무너질까요? 살다 보면 이상하게 내 능력이나 노력보다 인간관계 때문에 더 많이 소모되는 순간이 있어요.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뭔가를 이루려고 집중하려는데 어떤 관계가 자꾸 발목을 잡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뒤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오래 함께한 사람인데 정작 내가 어려울 때 모른 척했어요. 또는 항상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데 돌아오는 건 없어요.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기분이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헤어지고 나서 뭔가 소모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결국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런 사람들 옆에만 있게 되는 걸까? 도대체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걸까? 오늘은 그 답을 공자의 삶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꺼내보려 해요. 공자는 평생 수천 명의 제자를 가르쳤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누군가를 가까이 했고 누군가를 멀리 했어요. 그 기준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멀리해야 할 사람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중 하나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유형일 거예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공자도 사람 때문에 무너질 뻔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공자는 평생 단 한 번 자기 뜻을 펼칠 기회를 잡았어요. 노나라에서 대사구라는 법무장관 자리까지 올랐거든요. 공자 나이 52살 때였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당시 노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귀족 가문인 삼환씨가 있었어요. 개손씨, 맹손씨, 숙손씨 세 가문이에요.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공자를 지지했지만 사실은 공자의 개혁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건드릴 까봐 속으로 견제하고 있었어요. 공자가 힘을 얻을수록 불편했던 거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제 나라에서 춤추는 여자들과 좋은 말들을 노나라 왕에게 선물로 보냈어요. 노나라 임금과 귀족들이 그 선물에 흠뻑 빠져버렸어요. 사흘 동안 조회도 열지 않고 향락에 빠졌죠. 공자는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자리를 떠나요. 공자가 노나라를 떠날 때 제자들이 왜 빨리 안 떠나세요? 라고 물었어요. 공자가 말했어요. 나는 노나라 사람이니 천천히 떠나는 것이 도리다. 억울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4년의 유랑이 시작됐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스승님, 당신을 밀어준다던 사람들이 배신한 건데 분하지 않으셨어요?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아래에서 배우고 위로 통달하려 한다. 나를 아는 것은 하늘뿐이리라. 공자는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경험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14년 동안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보는 눈을 훨씬 더 정밀하게 다듬었어요.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유형이 바로 그 시간 속에서 나온 거예요. 멀리하는 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멀리해야 할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을 버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공자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까이 하되 아첨하지 않는 것이 어렵고 멀리하되 원망하지 않는 것도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건 멀리하되 원망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멀리한다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 차이가 커요. 공자는 자기를 등진 노나라 귀족들을 평생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포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 덕분에 14년의 유랑 끝에 오히려 더 깊은 가르침을 남길 수 있었어요. 공자의 삶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에요. 관계를 끊는 것과 거리를 두는 것은 달라요. 거리를 두면서도 그 사람의 안녕을 바랄 수 있어요. 다만 내 에너지를 그 관계에 쏟지 않는 거예요. 멀리한다는 건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에너지를 지키는 거예요. 공자의 삶과 논어에서 뽑은 5가지 유형이에요. 하나하나 실제 에피소드와 함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말이 아름답고 얼굴빛이 좋은 사람. 공자가 논어에서 가장 자주 경고한 유형이에요. 교원영색, 선의인.
말이 교묘하고 얼굴빛을 잘 꾸미는 사람치고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경우는 드물다. 공자가 이 말을 논어에서 2번이나 반복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요. 그만큼 중요하게 봤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공자의 제자 중에 제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을 정말 잘했어요. 논리적이고 유창하고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어요. 공자도 처음엔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아의 행동이 말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낮잠을 자다 들킨 제아에게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로 쌓은 담장은 흙손질을 할 수 없다. 제아에 대한 실망이 그대로 담긴 말이에요.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처음 만날 때 엄청나게 좋은 인상을 주는데 시간이 지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요. 만날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실제로 뭔가 함께 해보면 허전한 사람이요. 이런 유형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켜요. 왜냐면 겉모습이 좋으니까 계속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 기대가 매번 빗나가는 게 쌓이면 나중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상처가 돼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시간을 두고 약속을 지키는지 보면 돼요. 말이 아름다운 사람은 약속도 아름답게 해요.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지는 비율을 보면 금방 드러나요. 공자가 제아를 포기한 것도 한 번의 실수 때문이 아니었어요. 패턴을 봤기 때문이에요. 2번째, 향원, 착한 척하는 사람. 공자가 가장 강하게 경고한 유형이에요. 놀라우실 수 있는데 공자는 덕의 도둑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향원은 덕의 도둑이다. 향원이 뭐냐면요, 누구에게도 밉보이지 않으려는 사람이에요. 항상 좋은 말만 하고 항상 웃고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대해요.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진짜 의견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위험하냐면요, 당신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진짜 친구라면 말해줘야 해요. 근데 향원 유형은 그냥 같이 웃어요. 맞아요, 맞아요 라고 해요.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면 조용히 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해요. 더 무서운 건 이 유형이 대부분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좋은 말만 하니까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인간관계가 엄청 좋아 보여요. 그래서 처음엔 이 사람과 가까워지면 나도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질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 주변에 진짜 친구가 없어요. 모두와 가볍게 지내지만 깊이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 자로는 성격이 직선적이고 거침없었어요. 공자가 틀렸다 싶으면 바로 따졌어요. 공자가 자로를 총애한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늘 솔직하게 말해줬거든요. 공자는 이런 말도 했어요. 내 곁에 자로가 있고부터 나쁜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로가 주변의 분위기를 정직하게 유지해줬다는 뜻이에요. 향원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살면서 착한 척하는 사람에게 의지했다가 정작 필요할 때 사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직설적인 사람이 오히려 더 든든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3번째, 이익 앞에서 달라지는 사람. 공자의 제자 중에 원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매우 가난하게 살았어요. 공자가 봉급으로 곡식을 주려 하자 원헌이 거절했어요. 공자가 받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남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받았지만 그 마음 씀씀이를 공자가 매우 귀하게 여겼어요. 반대 사례도 있어요. 공자의 제자 자화가 제나라로 심부름을 가게 됐어요. 남은 가족이 걱정된 염자가 공자에게 식량을 요청했어요. 공자가 적당히 줬는데 염자가 더 줬어요. 그러자 공자가 말했어요. 자화는 살찐 말을 타고 좋은 가죽옷을 입고 제나라로 갔다. 군자는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와줘야지 넉넉한 사람에게 더 보태주지 않는다.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이익 앞에서 원칙이 흔들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염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서 더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자가 경계한 건 이익의 크기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패턴이에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내가 잘 나갈 때와 못 나갈 때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내 편에 이익이 있을 때는 열정적이고 이익이 없어지면 관심이 식어요. 처음엔 알아채기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잘 나갈 때 옆에 있으니까요. 근데 어려운 시기가 오면 그 차이가 드러나요. 이 유형을 알아보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부탁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돼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때마다 슬쩍 이유를 대며 피하는지를요. 공자가 유랑할 때 옆에 끝까지 남아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였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한 사람을 기억해 두세요. 공자가 14년 유랑을 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경험한 게 이거예요. 노나라에서 공자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렸어요. 자리를 잃고 유랑하자 대부분 사라졌어요. 그 경험 위에서 공자는 말했어요. 이로움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험을 보면 목숨을 바치고 오래된 약속을 평생 잊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완성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없는 사람.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유독 경계한 게 있어요. 말과 행동의 불일치예요. 군자는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 행동을 앞서게 하고 그 다음에 말이 행동을 따르게 한다. 이 말을 공자가 한 이유가 있어요. 공자의 제자 중에 말 잘하는 사람이 유독 많았거든요. 자공이 대표적이에요. 자공은 말재주가 뛰어나서 외교에서도 활약했어요. 근데 공자는 자공에게 늘 경계를 했어요. 너는 그릇이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그릇도 담긴 내용물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말만 앞세우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자신도 처음엔 진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꼭 해낼 거야.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 처음엔 그 말이 진심이에요. 근데 말하는 순간 이미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유형이에요. 말하는 것으로 이미 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처음엔 함께하는 것이 설레요. 비전이 있고 열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비전과 열정이 항상 말로만 끝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에너지가 소모돼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과정이 반복되거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유형의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행동보다 말이 더 중요하다는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함께 계획만 세우다가 시간이 흘러가는 패턴이 생겨요. 공자가 말과 행동의 일치를 그렇게 강조한 것도 말이 행동을 대체하는 순간 성장이 멈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나 자신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는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섯 번째, 지금의 나를 너무 편하게 해주는 사람. 자, 오늘의 반전이에요. 이걸 들으시면 아마 이게 왜?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익한 친구가 셋이고 해로운 친구가 셋이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다. 행동이 치우친 사람, 아첨하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을 벗하면 해롭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유익한 친구의 첫 번째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즐겁게 해주는 사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공자의 제자 아내는 공자를 단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공자가 무슨 말을 해도 예, 맞습니다 라고 했어요. 처음에 공자는 아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내가 혼자 어떻게 사는지 보니까 배운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공자는 그때 말했어요. 아내는 어리석지 않구나. 아내는 반박을 안 한 게 아니라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준 거였어요. 반면에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는 자로였어요. 자로는 공자한테 대놓고 따졌어요. 스승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공자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려 하자 자로가 막아선 적도 있어요. 공자 입장에서 불편했겠죠? 근데 공자는 자로를 옆에 뒀어요. 이유가 뭘까요? 공자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자로가 내 곁에 있어서 나쁜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됐다. 자로가 불편한 말을 해줬기 때문에 공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실제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준다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나를 늘 칭찬해주고 늘 동의해주고 내 결정에 항상 맞아, 잘할 수 있어 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해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편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러는 건지를요.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나에게 더 소중한 사람일 수 있어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항상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서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솔직한 말도 해줄 수 있느냐예요. 좋을 때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내 편이에요. 자로처럼요. 5가지 유형을 들으셨는데 막상 실천하려면 막막하실 수 있어요. 공자가 남긴 말에서 3가지 실천을 뽑아봤어요. 첫 번째, 시간을 두고 봐야 해요.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살피고 평소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보라. 그 사람이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는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해요.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을 봐야 해요. 한 번의 실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성급하고 한 번의 좋은 인상으로 사람을 믿는 것도 위험해요. 시간 앞에서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요. 공자도 14년의 유랑을 통해서야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두 번째, 멀리할 때는 조용히 해야 해요. 공자가 말했어요. 군자는 말로 사람을 들어 쓰지 않고 사람이 말하는 것 때문에 그 말을 버리지도 않는다. 멀리한다는 것이 적을 만드는 행위가 되면 안 돼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굳이 선언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당신과 멀리할 거예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서히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연락 빈도를 줄이고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좋은 관계에 쓰는 거예요. 공자가 노나라를 떠날 때도 조용히 떠났어요. 귀족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선언 없이 그냥 걸어나갔어요. 그 조용한 결단이 오히려 공자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 비워진 자리를 좋은 사람으로 채워야 해요. 멀리하는 것만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멀리하는 것은 결국 더 좋은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공자가 말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걸으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좋은 점은 골라서 따르고 좋지 않은 점은 거울 삼아 고친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함께 키워야 해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성장시켜주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이익 앞에서도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을 때 내 삶도 달라져요. 공자가 70명이 넘는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안회를 가장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안회는 가난했어요. 남들이 다 불편해서 못 견딜 환경에서도 자기 삶에 만족하며 배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공자는 말했어요. 어질다 안회여. 한 그릇 밥과 한 바가지 물로 좁은 골목에 살면서도 남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잃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진짜예요. 좋은 사람은 화려하지 않아요. 조용하고 꾸준해요. 오늘 5가지 유형 중에 가장 와닿은 게 어떤 유형이었나요? 특히 5번째 반전,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공자는 14년의 유랑을 마치고 노나라로 돌아왔어요. 68살이었어요. 자리도 없었고 화려하게 돌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돌아와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 14년 동안 공자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 이용한 사람들, 말뿐이었던 사람들을 다 겪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환영받았다가 쫓겨났어요. 어떤 땅에서는 양식이 떨어져서 7일 동안 굶기도 했어요. 제자들이 지쳐서 스승님, 그래도 군자가 이렇게 가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만큼 극한의 상황도 있었어요. 공자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군자는 가난 속에서도 자기를 잃지 않지만 소인은 가난하면 예의를 잃는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더 깊은 가르침이 됐어요. 공자가 논어를 통해 오늘까지 남길 수 있었던 건 그 쓰라린 인간관계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멀리해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상처를 피하려는 눈이 아니에요. 내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를 알게 되는 눈이에요. 그 눈이 생길 때 비로소 진짜 좋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이 내 삶을 바꿔요. 나쁜 사람을 멀리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공자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말 하나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말을 하지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진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지만 용기 있는 사람이 반드시 어진 것은 아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것, 그게 공자가 평생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인간관계의 지혜예요. 오늘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지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해요.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이익 앞에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나는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솔직한 사람인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인간관계로 지치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